일본 근대사 이야기 14번째 이야기 바쿠우와 도바쿠의 무력 충돌, 보신 전쟁. 쇼군이 덴노에게 통치권을 반납한 대정봉환 후 바쿠우가 통치권을 잃었지만 도쿠가와 가문은 여전히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 때문에 어렵사리 정권을 탈환한 도바쿠 세력에게 바쿠우는 여전히 위협적인 대상이었습니다. 바쿠우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 도바쿠 세력은 바쿠우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왕정복고의 대호령을 선포하는데 성공한 도바쿠 세력에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왕정복고의 대호령이 발령된 날 저녁 무렵에는 새로운 정부 설립 이후 첫 번째 회의인 고고쇼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국내의 고고쇼에서 개최한 이 회의에는 총재, 의회, 참여 3직이 참석하여 바쿠우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의 주제는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관직을 박탈하고 영지를 일부 반환하도록 하는 문제였습니다. 대정봉환 이전까지 400만 석에 달했던 도쿠가와 가문 소유의 영지는 고고쇼 회의 이후 절반 수준인 200만 석으로 반토막이 났고 반환된 도쿠가와 가문의 영지는 왕실 재산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이는 도쿠가와 가문과 그를 따르던 다이묘들이 다시는 중앙 정치 무대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봉쇄하기 위해 경제력을 억제한 조치였습니다. 5월이 한슈인 도쿠가와 요시카스와 전 에치젠 한슈 마스다이라 요시나가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도쿠가와 요시노부에게 보고하기 위해 교토 니조성에 도착했습니다.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이 모든 조치가 전부 도쿠가와 가문을 정권에서 완벽히 퇴출시키기 위한 것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자신이 순순히 통치권을 덴노에게 반납해서 새 정부가 평화롭게 대권을 넘겨받았음에도 예우는커녕 경계하고 탄압하려 하는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요직을 맡은 인사들 대부분이 도바쿠 세력이라서 어쩔 수 없이 숨죽이고 있었지만 탄압이 심해지자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참을성도 한계에 이르러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관직 박탈과 영지 반납을 요구하는 새로운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며 명령의 이행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양쪽이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자 바쿠우는 그동안 힘써 양성한 막강한 군대와 신식 무기로 최후의 일전을 벌이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1월 4일 저녁 무렵 새로운 정부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뜻이 전달되기가 무섭게 조슈의 군사가 교토로 향했습니다. 한편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교토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바쿠우군에 불리하다는 점을 깨닫고 바로 오사카로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바쿠우를 이빨 빠진 호랑이로 취급해온 조슈는 바쿠우가 더는 큰 전쟁을 치를 힘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슈 측의 생각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상대가 방심하기를 기다렸습니다. 1월 6일 저녁 6시 무렵 기회를 포착한 그는 경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성 뒷문으로 유유히 빠져나가서 그대로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이튿날인 7일 오후 4시쯤 오사카에 도착한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곧바로 육군과 해군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바쿠우가 양성한 군대는 서양식 근대 교육을 받은 정예의 부대였습니다. 8일에는 영국 공사와 프랑스 공사를 대상으로 국제사회와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것은 여전히 바쿠우의 수장인 쇼군임을 알리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쿠우 측의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틀 후인 10일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바쿠우의 쇼군으로서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이탈리아 등 서구 열강의 공사들과 공식 회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쿠데타를 진행한 세력에 대해 어린 메이지 덴노를 속이고 조측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고 비난을 한 뒤 바쿠우의 수장으로서 청군 측을 선언하고 쿠데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이런 행동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는데 열강의 외교관들은 교토와 에도에 각각 정통성을 주장하는 정부가 있는 일본의 사태를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아직 태도를 분명히 정하지 못한 다이묘들 역시 한 발 물러나 사태를 관망했습니다. 두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 구도가 깊어가던 중 먼저 불만을 터뜨린 것은 도바쿠 세력이었습니다. 바쿠우를 무력으로 토벌하자는 도바쿠 세력을 진두지휘한 것은 사스마 출신 오우쿠보 도시미치와 사이고 다카모리였습니다.
그들은 이번 기회에 친바쿠오 세력을 모조리 쓸어버릴 생각으로 도쿠가와 요시노부 및 지지 세력과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자며 덴노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설득에 넘어간 메이지 덴노는 도쿠가와 요시노부와 그 휘하를 조정의 적으로 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로써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한순간에 역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쿠가와 요시노부와 친바쿠오 세력은 이에 굴하지 않고 무력 도바쿠 세력을 소탕해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서기 위해 무력 항쟁을 결심했습니다. 구바쿠오 세력과 새로운 정부 간의 정권 다툼에서 불거진 갈등이 끝내 좁혀지지 않고 무력 충돌 사태로 이어진 것이 바로 일본 근대사의 최대 규모의 내전으로 기록된 보신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1868년 1월 1일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사스마 토벌을 선언함과 동시에 효고 앞바다에 대기하던 아이즈 구하나의 병력이 사스마의 증기선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하지만 도바쿠 측은 공격이 시작된 당시까지도 상부에서 반격 명령이 내려오지 않아 재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이고 다카무리와 오쿠보 도시미치는 반격 명령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도쿠가와 바쿠를 조정과 왕실의 적으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덴노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3일 오후 사스마와 조슈의 병력을 중심으로 구성한 새로운 정부의 군대는 병력을 이끌고 교토로 향하던 바쿠의 군대와 교토 근교에 있는 도바, 호시미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를 펼쳤습니다. 이는 약 2년 동안 전 일본을 전쟁으로 몰아넣은 보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동시에 새로운 일본으로 거듭나기 위한 격렬한 산통이었습니다. 15번째 이야기, 새롭게 태어나는 일본으로 이어집니다.